인생기 제10화입니다. 9화에서 다루었던 사피엔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역사학자이죠. 이스라엘 쪽에 있는 대학에 있습니다. 이 사피엔스는 인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가장 논쟁적인 대서사라는 책입니다. 문명의 배를 타고 진화의 바다를 향한 인류는 이제 어디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창조론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거북스러운 책이고 껄끄러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창조론과 진화론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발 하라리의 제3부작으로 되어 있는 책이 첫 번째 책이 사피엔스입니다. 두 번째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고 세 번째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개념까지 발달됐습니다. 원래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류였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인류, 포노 사피엔스, 노 사피엔스라고 하죠. 경제학, 포노 사피엔스 경제학과 또 최재봉 교수님이 쓴 포노 사피엔스. 여기에는 이제 포노 사피엔스에 대해 9가지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변화 구지요. 체인지 9인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발 하라리가 2015년 11월경에 우리 한국 독자를 위해 썼던 이 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종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진로는 전면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생명은 40억 년 전에 출발하여 자연 선택의 법칙을 지배받아왔습니다. 바이러스든 공룡이든 모두 자연 선택 법칙을 따르면서 진화했습니다. 아무리 이상하고 특이한 형태라도 생명은 언제나 유기체라는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선인장이든 고래든 모두가 유기화합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과학을 통해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하고 유기체가 아닌 생명을 만들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과학은 자연 선택으로 빚어진 유기적 생명의 시대를 지적 설계에 의해 빚어진 비유기적 생명의 시대로 대체하는 중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과학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재설계할 수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과정 동안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혁명이 존재했지만 인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 시대 선조들과 여전히 동일한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관점을 좋아하는데요. 고대 최초의 인간과 지금의 몸과 마음이 유사하다는 거죠. 동일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유전공학, 나노기술,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의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은 21세기의 경제의 주요한 생산물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 과정을 통틀어 죽음은 언제나 형이상학적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신이, 우주가, 대자연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혹시라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모종의 거대한 형이상학적 몸짓뿐이라고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죽음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재정의했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학은 모든 기술적 문제에 모종의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나 부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죽음은 사제와 신학자의 전공이었지만 오늘날 이 분야를 공학자들이 넘겨받았습니다. 실험실의 괴짜 연구자 2명이 이를 해결해낼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구글은 캘리코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회사의 목표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 혁신은 거대하고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위험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낙관하거나 비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이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할 적당한 때입니다. 이와 비교한다면 각국의 정부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여타의 문제들은 아주 사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와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의 IS,
남중국해의 긴장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인간 광활화라는 문제와 비교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 시대가 더 심각하게 부상된 거죠.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기 때문에요. 생명의 미래에 관한 우리의 결정은 지금껏 시장의 맹목적인 힘과 덧없는 유행에 좌우해왔습니다. 우리는 무모한 소비에 열중한 나머지 우리 행성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다음 선거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드문 상황에서 말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이 독자 스스로, 특별히 한국 독자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또한 이 같은 이해 덕분에 생명의 미래에 대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책과 학교는 여전히 특정 문화나 국가의 국지적인 역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독립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성, 지구죠. 우리 행성은 여전히 200여 개의 각기 다른 국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전 지구적인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주된 문제들 역시 글로벌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온난화와 코로나는 빠져있죠. 온난화로 기후가 급격히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직업시장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하고 대부분의 인간이 경제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코로나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더 이상은 이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인 거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될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때는 빠져 있었습니다. 바이오 기술의 혁신 덕분에 인간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 간에 진정한 생물학적 격차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모든 인간이 직시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며 이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를 더욱 압축해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한 세기 안에서 파괴적인 전쟁, 6.25 전쟁이죠. 식민지배, 일본 식민지죠. 식민지를 모두 겪었고 매우 짧은 기간, 이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매우 짧은 기간에 저개발 전통 사회에서 선진 경제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코로나에 대비하는 것도 가장 앞서 있죠. 지금도. 게다가 오늘날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 분야의 혁명을 선도하는 중입니다. 덕분에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첨단 기술의 전도 유망함과 더불어 위험함도 2배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GDP와 생활 수준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동안 자살률도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살률도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중 최고, 세계 전체로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에 육박하는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행복도에 대한 조사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태국 등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나라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이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역사 법칙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유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리 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리 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술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45년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정말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역사학자라서요. 우리나라 분석도 정말 간단 명료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게요. 하지만 오늘날 남북의 기술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언어와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일한 민족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서 완전히 다른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2015년, 지금 2020년입니다.
2015년 전 세계 모든 지역 사람들은 놀라운 신기술력에 접근할 수단을 가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그럴 것이고 2022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가 중요한 거죠. 유전과학, 유전공학, 인공지능, 그리고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그 혜택은 무한할 것이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인류의 멸종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할지의 여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15년 10월 유발 하라리, 정확한 이름은 유발 노아 하라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 마치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는데요. 총 4부로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밑에다 목차처럼 목차를 넣어놓겠습니다. 총 4부로 된 게 인지혁명, 별로 중요하지 않는 동물, 2절, 지식의 나무, 아담과 이브가 하와라고 할 수 있겠죠. 보낸 어느 날, 그리고 대홍수입니다. 노아 홍수죠. 근데 이름에서 노아, 유발, 노아 하다리, 마치 대홍수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농업혁명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사기. 그리고 6절에서는 피라미드 건설하기, 메모리 과부하, 7절입니다. 7장 7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8. 역사의 정의는 없다. 제3부 인류의 통합. 9. 역사의 화살, 돈의 향기, 제국의 비전, 종교의 법칙, 성공의 비결. 제목도 정말 재밌어요. 마지막 4부 과학혁명입니다. 14장 혹은 14절 무지의 발견. 15. 과학과 제국의 결혼. 16. 자본주의의 교리. 17. 산업의 바퀴. 18. 끝없는 혁명. 19.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마지막 20절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종말. 그리고 후기에 신이 된 동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사 연대표도 읽어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이 밑에 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이렇게 유발 하라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글로 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포노사피엔스 시대입니다. 포노사피엔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그것은 이제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거 상관없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이 유발 하라리의 이 책, 유발 노아 하라리의 이 책의 서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